다음은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DSR 규제 도입으로 제2금융권을 주로 찾던 서민들이 대출받기 너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소위 취약차주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뭐 익숙하실 거예요. 가계부채 사상 최고치 경신사 지금 사실은 계속 늘어나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비례해서 커지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네. 아버지의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도 늘어나는 것처럼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하는 게 맞는데 지금 1분기 가계 신용 잔액을 보자면 이 화면에 1,540조 원입니다. 1,540조, 이제 1,500조를 넘어서긴 했는데 이 가계 신용이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대출을 가계 대출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가 뭐 신용대출이나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판매 신용이라고 88조 2천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 그러니까 할부도 포함이 될 거고 이번 달에 긁었는데 뭐 다음 달에 결제할 금액 이런 것들이 외상이네요. 포함돼. 네, 그렇죠. 외상 금액이 전체 88조 합쳐서 1,540조 원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늘어났냐 하면은 올해 1분기만을 놓고 봤을 때 가계 신용은 총 3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2017년부터 이 증가해온 이 가계부채를 보니까 2017년 4분기 때는 31조가량 늘어났었고요. 그 다음 분기에는 한 17조 정도. 그 다음부터는 뭐 20조를 꾸준히 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20조 이상은 계속 이제 증가해 왔었는데 올해 1분기 들어서는 그게 한 자릿수대로 확 급감한 거죠. 이게 6년 만에 사실은 처음 있는 6년 만에 가장 최저치를 보이는 숫자다. 그래서 물론 이제 1,540조 원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요. 많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또 소득 대비 이 부채 증가세도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증가세 추이는 조금 주춤해졌다, 확연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기별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 1분기에 유독 이렇게 증가세가 꺾였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점차 이제 증가세가 줄어들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효과죠. 이 가계부채를 좀 더 관리하려고 여러 가지 규제들도 많이 내놨었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주택 매매에 대한, 주택 거래에 대한 감소도 있었고요. 또 금리 영향도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소득 증가율보다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소득 증가율을 보면 이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약 3.9%. 근데 1분기 때 부채가 증가한 것만 보자면은 아까 4.9% 정도였거든요. 이것과 비교하자면 아직까지도 1%포인트가량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주춤해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미국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압박을 시장으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또 부동산 쪽에 관심이 쏠리게 됐을 경우에 대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이 금리 움직임이 사실상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픽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관별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경우에는 올해는 좀 줄었어요. 네. 그런데 예금은행은 여전히 한 6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맞습니다. 기타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전사라고 하는데 그 여신 전문, 네. 그러니까 뭐 캐피탈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하진 않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타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은행은 아니지만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신용금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된 액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협, 새마을금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포함이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계비의 어떤 증가세는 좀 주춤한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소득보다는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 네. 이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달 중순부터는 제2금융권도 DSR을 도입을 하잖아요. 네네. DSR 일단 이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DSR 생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네.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모든 가계대출, 그러니까 돈 빌려가는 사람이 빌려놓은 모든 대출을 연간 소득으로 모든 대출의 그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출에는 뭐 햇살론이나 뭐 세이망홀씨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포함이 안 되고요. 뭐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뭐 집단 대출 이런 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고요. 뭐 자동차 할부금을 매달 50만 원 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100만 원 내고 있다.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씩 연간 1,800만 원을 내는 거죠. 이 1,800만 원을 연봉인 5천만 원으로 나눈 이 36%가 이 사람의 DSR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DSR이 100%다라고 한다면 번 돈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는 굉장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고위험 차주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DSR은 이 차주의 전체적인 소득과 전체적인 부채를 평가를 해서 단순히 그 규모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3월부터는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업권별로 이제 시범 운영을 하다가 10월 달서부터는 은행권에 전면 도입이 됐고요. 이제 올 중순부터 2금융권에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권별로는 그 DSR에 대한 관리 비중은 조금씩 달라요. 네. 아무래도 은행을 찾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차주는 없겠죠. 그런데 뭐 카드사라든가 보험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일수록 고위험 차주들이 많은 특성상 금융 권역별로 그다음에 그 초과대출 비중에 따라서 분류하는 관리 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DSR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얼마를 벌어서 빚 갚는데 총 얼마를 쓰느냐 네, 그걸 그렇습니다. 비율로 나타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픽을 잠깐 볼까요? 네. 제2금융권의 DSR 관리 기준 목표치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DSR이 평균 160%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버는 돈 대비해서 그러면 60%나 더 많은 걸 지출하고 있느냐라고 네. 보기보다는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올바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축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여신 전문 회사의 경우에도 꽤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 DSR 비중 상한 그러니까 7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을 순차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네,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만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전체 대출자 중에 100명 중에 50명 정도만 70%가 초과하도록 지금부터 비중을 조절해서 맞춰놔라. 그리고 25년 말까지는 그 비중을 30% 줄여라라고 하는 게 이제 관리 목표고요. 각 금융권별로 그다음에 그 초과 대출 비중은 이제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네,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도 꽤 높다 보니 저 그 목표치가 나온 것인데 그렇죠. 2025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를 포함하면 앞으로 6년 6년 정도 안에 남았죠. 이걸 25% 수준까지 줄여라. 반 정도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금융권이나 개인의 어떤 신용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카드업계에서는 일단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카드업계는 그렇죠. 여기 여신 전문 회사 저희가 보여드린 그래픽 중에서 네. 이 여전사에 들어가는 그런 항목이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60%라고 네. 되어 있죠. 이 기준 이런 것들이 은행권에 비해서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카드론이라든가 현금 서비스라는 거의 특성을 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좀 높습니다. 10% 후반이나 뭐 여차하면은 진짜 거의 법정 최고 네. 한도 24%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 정도를 쓰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는 그 기준이나 절차 자체가 다른 대출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월하죠. 사실 현금 서비스는 카드만 넣고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르면 나오는 거고 카드론도 매번 이제 매달 당신은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전화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장에 내가 마음 먹으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대출을 받기가 쉽습니다. 중간에 누굴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 네.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금리는 높다라는 특성상 사실상 은행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 보여도 아무래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이 산정 과정 중에서도 사실 업권별로 집계된 DSR이라든가 이 고
DSR 차주 비중을 작년 3월부터 이 시범 운영하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당국에서는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관리 지표를 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만큼 또 이 금융권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고 밝히고 있으니만큼 앞으로 이제 이 2025년 말까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꾸준히 좀 추적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드론 같은 게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대부업 수준으로 금리가 높죠.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정부가 여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반면에 또 어떤 반론이 있느냐. DSR 관리가 너무 촘촘하면 누가 은행권에서 낮은 금리로 돈 빌리면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빚이 많으면 위험한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요걸 너무 눌러버리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번 발표에 따라서 뭐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더 조인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밝힌 입장입니다. 보면 이번에 이 이금융권 DSR 확대 시행은 기존에도 했어야 되는 소득 심사라든가 이런 뭐 부채 심사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거죠. 그런 부분 하에서 또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봤고 차주의 충격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 지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차주의 충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대출이 막힌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받고 있던 대출의 연장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소액 좀 상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제 관리 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상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건 다소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해지게 되면 대출은 별로 안 나가는 건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진 않는데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나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용대출의 수요가 늘어난다 보니까 신용대출의 금리도 따라서 올랐었고요. 뭐 이런 과거의 선례로 봤을 때 지금처럼 규제가 아무래도 시행이 되면 풍선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없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효과가 있을 때 차주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좀 생각을 해놓는 게 좀 더 안전한 대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출 관리는 꼼꼼하게 하되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보완하자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소득과 부채의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이게 충격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을 조금 달리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득은 조금 넉넉하게 보고 부채는 기존의 부채로 쳤던 거는 뭐 아닌 것들 좀 털어낸다는 건데 세부 내용은 이제 소득 산정 시에 농업인 같은 경우에 신고 소득에 대해서 이 조합에 출하하는 실적도 포함을 해서 좀 소득을 좀 높게 잡아주겠다는 거고 또 신용평가사가 추정하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신용평가사가 추정하는 소득에 따라서 은행 대출의 한도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계산 시에 조금 더 높여서 잡겠다라는 거고 인정이나 이 순신고 소득자로 지출된 소득도 7천만 원까지는 DSR 계산 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부채 산정 시에는 예적금 담보 대출 있죠. 우리가 보통 은행에 뭐 예금을 들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는 경우 이건 사실상 이자만 내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은 빼고 이자만 상환하는 걸로 반영을 했고요. 또 보험계약 대출 같은 경우는 아예 DSR을 고려를 안 하고 또 대부업 대출 같은 경우에도 받을 때는 DSR 고려를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부채 산정 시에는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소득을 좀 넉넉하게 잡아준다. 특히 농업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약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DSR 관리를 촘촘하게 할 때 문턱이 너무 높아진다.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DSR이 지금 160%로 나와 있거든요. 높기는 해요. 네. 그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내가 버는 돈 대비해가지고 그거에 훨씬 초과하는 160%를 갚고 있는 것 자체가 1년만 지나가도 안 될 텐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소득이 면밀하게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 만약에 그런 이 바뀐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이금융권의 DSR을 적용을 했을 때 소득자를 제출하게 된 것과 안 된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금융에서 비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아닌 뭐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1억 원에
연이율 4%의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빌렸을 때 기존처럼 소득을 제대로 증빙하지 않을 경우에는 DSR을 300%로 간주합니다. 그럼 기준 160%를 훨씬 웃도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당연히 거절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만 본다면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려도 뭐 조합원 출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소득을 900만 원 정도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DSR은 156%로 거의 절반 가까이 수준으로 확 낮아집니다. 그렇게 일단 된다면 평균치보단 내려간다. 내려갑니다. 네. 근데 그 연소득 9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허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DSR 때문에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대출을 못 받는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게 이제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건 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생활비나 아주 그 운전자금 같은 것들이 급한 경우에 네. 이런 분들은 그 제도권 금융시장 안에서 흡수가 안 되면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을 제도권 안에서 좀 충격을 적게 하면서 그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빌려주니까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의 이 리스크가 관건입니다.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업 이 잔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2016년 6월 말은 14조, 그 다음에 그 이듬해는 15조, 1조가 늘어났다가 그 다음 작년 6월 말에는 17조로 확 증가를 했는데 저 증가폭을 보게 되면 증가율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는 뭐 상위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보다 그 내부에 봤더니 부채의 질이 좀 더 안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상 은행이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업 쪽으로 몰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직업들을 보자면 그러면 자영업자들에 몰려 있느냐? 사실 네. 그것도 아닙니다. 뭐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회사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의외의 결과예요. 사실은 대부업 대출 이용자의 직업군 가운데 네. 10분 중에 6분 이상이 회사원이라는 회사원입니다. 얘기잖아요. 네. 근로소득자들은 그래도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도 사실상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어려운지 목적을 봤더니 생활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정책금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게 저런 부분들이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비가 부족해서 혹은 다른 대출을 갚기 위해서라고 하는 비율이 거의 한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자면 사실상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제도권 금융, 뭐 1금융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책이 뭐가 있느냐? 1금융권에 대고 뭐 리스크를 더 져가면서 이분들을 받아줘라. 조금 금리는 높게 받더라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1금융권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 중간에 중금리가 사실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이 금리 절벽을 해소하고 있는 게 P2P 대출입니다. 근데 P2P 대출이 가능한 건 뭐냐면 중간에 P2P 업체들은 위험이 없거든요. 그냥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라서 그러면 개인이 리스크를 너무 크게 지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2천만 원을 빌려가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 10만 원씩 해서 200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크지만 이거 잃어봐야 나한테 그렇게 크게 치명적이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투자 한도를 설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투자 한도를 설정한 다음에 공모펀드 비슷하게 기금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엔 이 돈은 그렇게 취약차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다만 금리는 한 중금리 수준 정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에 조금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게 거의 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채권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네. 중위험, 중수익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제 그 갚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계 상황이다. 이런 네. 분들은 별도의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워크아웃 제도라든가 네. 뭐 저기 개인회생, 파산 이런 제도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 채무자 구제 제도를 보게 되면 그게 너무 촘촘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리 워크아웃 제도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보면 보통 30일에서 90일 정도는 넘게 연체를 해야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30일까지 연체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경우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모든 금융거래가 막혀있는 상황. 물론 그 수준에 달하기 전에 뭐 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제도가 신설되긴 했지만 그 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DSR의 규제에 초과돼서 대출이 거절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은행권이라든가 그렇게 이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용상담사나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분들이 겪은 문제점이 지금 뭐고 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렇게 높은지를 구조적으로 좀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결국은 돈이 필요하면 어디선가는 빌려야 되잖아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제도가 좀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가계부채가 향후에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보다 꼼꼼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결론이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차주들에게 재무 상담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밖에 경제 이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이 옵니까? 네.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예. 국세청에서 이메일이 날아온다. 그러면 일단 긴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었죠. 그러니까요. 5월 달에. 그런데 보니까 피고인 신문에 대한 소환 안건, 뭐 무서워요. 미지급 세금 계산서 네. 아니면 무슨 이유로 국세청에 출두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국세청에 출두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 지방 세무서도 아니고 네. 국세청까지 나와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메일 내용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클릭을 해보면 국세청에서 보낸 것과 아주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만들어놨군요. 예,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국세청에서는 절대 개인에게 그런 메일은 보내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뭐 전자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거나 또 이것처럼 출두를 해라. 그래서 뭐 이런 파일을 열어봐라. 이렇게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랜섬웨어에 걸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요구하다든가 이런 나쁜 사람들이 범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절대로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내지 않고 혹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내긴 하지만 그걸 보냈을 이 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 정부기관인 go.kr이라는 이 메일 주소에서 발송이 된 게 아니면 전부 다 사기 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보내는 중요한 서류는 보통은 우편으로 오지 오죠.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절대로 국세청에 개인적인 출두를 요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크게 낭패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요? 올해도 참 벌써부터 더운데 그렇죠. 전기요금 부담이 약간 줄어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어쨌든 누진제를 개편한다라는 이제 안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안이건 간에 전기요금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3개의 안 중에 일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6월 중에 확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세부 내용을 보자면 1안은 이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되어 있는 이 누진제에 대해서 낮은 그러니까 1구간과 2구간의 상한선을 조금 낮춘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200kWh를 300kWh 1구간이 그렇게 연장이 되고요. 300에서 400으로 되어 있던 게 300에서 450으로. 그러니까 전기를 1구간에서 2구간씩 사용하시던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금은 전과 동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 평균 1,541만 가구에서 월 평균 9,486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누진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기를 많이 쓰면 뭐 많이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2안은 여름철에만 이 3구간에 대해서 2구간 요금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3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혜택이 조금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385만 가구가 월 평균 14,217원 정도 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안은 아예 누진제를 폐지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위, 그러니까 에너지 우리가 빈곤층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의 부담은 좀 올라가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이 할인을 받는 아무래도 이 안 중에 개인적으로는 한 1안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여름 부디 너무 덥진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긴 시간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가계부채 관리
소득 안에서 빌려 써야 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안 계실 텐데 아마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금리 대출, 가운데에 애매하게 걸려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다 선진적인 제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관련 소식 새로 나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